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병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덥죠. 네, 벌써 많이 7월인데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나요? 더운 여름 정말 견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잘 견디면서 하여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역 앞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6월 달력을 떼어내면서 든 생각인데요.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 2024년 하반기 하느님 은총 안에서 하루하루 복된 시간들로 채워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던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최양업 신부의 여정을 따라 차쿠 성지순례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드디어 이번 순례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차쿠와 백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 단둥에서 160여 킬로미터 2시간을 넘게 달려서 드디어 차쿠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쿠 성당에 도착하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차쿠 성당은 우리 안내를 맡아주셨던 이태종 신부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부님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일행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성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 반겨주시는 두 분 중국인 수녀님의 환대를 또 받았고요. 무엇보다 이 성당 입구에 환영 백티성지라고 써져 붙어 있는 우리말을 보니까 이제까지 순례에서 맛보지 못한 이 친근하고 좀 포근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우리 한글 정말 너무 반갑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쿠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중국 요동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차쿠는 이 마을 이름인데요. 1838년에 설정된 만주 대목구의 3호 거점이었답니다. 차쿠 교우촌과 이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백가점 교우촌이 있어요. 제가 순례 가기 전에는 이 차쿠 따로 또 백가점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차쿠와 백가점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차쿠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다고요? 네. 만주교구장인 베롤주교는 1840년 당시에 110명가량의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차쿠 교우촌, 지금의 용화산진 교우촌의 성당을 건립하고는 이 로마에 있는 설지전 성당, 즉 눈의 성모 성당의 이름을 빌려서 그 성당의 주보로 정했는데요. 이 높은 첨탑을 가진 성당이 매우 아름답기도 하고요. 또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눈이 오면 사방이 눈으로 덮여가지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쿠와 백가점은 또 우리나라 천주교와도 인연이 깊은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쿠와 백가점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의 인연이 좀 많았는데요. 그 인연들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의 시작은 최양업 김대건 두 신학생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842년 이 서로 다른 행보로 떠난 최양업, 김대건 두 신학생은 그해 10월 26일 백가점 교우촌의 두 요셉 회장댁에서 유숙하게 되면서부터 이 백가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백가점 교우촌에 남게 된 이 김대건 신부가 이 조선으로의 입국로 탐색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 4통의 편지를 썼던 곳이 바로 이 백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차쿠는 최양업 신부님의 첫 사목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49년 사제서품을 받은 후에 조선으로 돌아오시기 전까지 이 차쿠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사제들이 서품을 받으면 그 첫 발령을 받은 사목지를 신부님들의 첫사랑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최양업 신부님께서도 처음 사목을 시작하셨던 차쿠,
참 최 신부님께는 첫사랑이라고 할 만큼 그분께 정말 의미가 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도 정말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차쿠의 또 그 의미를 생각하자면 네 번째로 차쿠는 그 병인박해 이후인 1868년 12월 제2차 조선대목구 성직자회의, 즉 그 시노드가 개최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1869년 제6대 조선교구장이 되신 리델 주교님이 머물러 계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임시 조선교구청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쿠는 1869년 이 차쿠 지역의 그 제치권, 즉 사목 관할권이 이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이양이 되게 되면서 중국 땅이지만 조선교회에 속하게 된 특별한 지역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차쿠는 그 압록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선 입국의 거점으로 말하자면 그 조선 선교사들의 입국 대기소였던 것으로서의 의미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중국 이곳저곳을 좀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 지역 중에서 차쿠를 선택해서 이번 번외 특집의 제목으로 활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차쿠가 최양업 신부님께 그리고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차쿠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가점 교구촌, 그리고 두 요셉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최양업과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부터 따라가 볼까요? 네, 1842년 그 아펜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프랑스 정부는 군함 두 척을 중국 해안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에리곤호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 파보리트호였는데요. 이 두 척의 군함은 그동안 쭉 함께 해오던 최양업과 김대건의 행보를 이제 갈라놓습니다. 그해 2월 15일 김대건은 그 조선대목구로 배속된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이 에리곤호를 타고 마카오를 떠나서 1차 귀국길에 나섰고요. 그보다 5개월이 지난 7월 17일 최양업은 이 만주 대목구로 배속된 그 브루니에르 신부와 함께 파보리토호를 타고서 마카오를 떠나서 요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양업은 만주에서 조선으로 입국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김대건, 최양업 이 두 분이 다시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대건 일행과 최양업 일행은 8월 23일 양자강 입구의 오송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이 두 군함의 그 계획 변경으로 두 일행 모두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이 배시주교의 지시로 각각 상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해에서 다시 만난 이 최양업, 김대건 두 신학생 일행은 이 배시주교의 그 주선으로 그 중국 신자의 배를 타고서 10월 22일 그 여동반도의 남단인 태장하에 도착을 하였고요. 10월 26일에는 이 백가정 교구촌의 그 두 요셉 회장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백과점과의 인연이 시작된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건과 최영업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다른 길로 떠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후 브루니에르 신부와 최양업 일행은 그 계주의 그 양관에 있는 교우촌을 거쳐서 소팔가자 교우촌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또 메스트르 신부와 김대건 일행은 이 백과점 교우촌에 남아서 그 조선으로의 입국을 준비하게 되면서 둘의 행보가 다시 갈리게 됩니다. 네,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쓰였던 통신수단은 편지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백과점에서 여러 편지들을 쓰셨다고요? 네, 이 조선으로의 입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백과점에 남게 된 김대건 신부는 조선으로의 입국을 시도하지만 거듭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기 전까지 남긴 총 21통의 편지 중에서 1842년 12월 9일자 이 네 번째 편지부터 1843년 2월 16일자 7번째 편지까지 총 4통의 편지 발신지가 이 요동 백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교와 스승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김대건은 그 우여곡절의 내용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842년 12월 21일에 쓴 다섯 번째 편지에 이 백과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교우촌으로 신자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이 파리 외방정교회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그 환영받지는 못했고 또 머물던 상황도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쓰신 당시의 편지 일부를 저와 조명순 자매님께서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그때 상황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고요. 또 김대건 신부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백가점이라는 교우촌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두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촌락은 바다에서 60리가량 들어가 있는 곳으로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신자들은 200명가량 살고 있습니다. 두 요셉의 가족 외에 이곳 신자들은 신부님이 오는 것을 꺼렸으며 신부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롤 주교님이 그들 집에 머무시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여 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불쾌한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브리니에르 신부님은 최양업 토마스와 함께 계주 부근의 양관이라는 교우촌에 계시고 메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어떤 과부의 조그마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최양업 신부님의 첫 선교 사목지인 중국의 차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매님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 되신 이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은 이 사제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나란히 유학길에 올라서 동고동락을 하시다가 1844년 12월 같은 날 같은 장소인 소팔가자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같이 부제품을 받았지만 이후 두 분의 행보는 다시 또 갈리게 됩니다. 두 분은 조선에서 함께 사제로서 사목활동을 펼쳐버리라는 부푼 꿈을 갖고 계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헤어짐이 두 분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헤어짐이 된 듯합니다. 네, 아마도 꿈에서도 그리던 조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참 굳게 약속했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후 두 분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최양업은 그 부제품을 받은 이후에도 이 소팔가자에 머물면서 만주 대목고의 그 신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반면에 김대건 부제는 페레올 주교와 함께 이 조선 입국을 하기 위해서 변문으로 항해했고요. 프랑스인인 페레올 주교가 입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만 먼저 조선으로의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페레올 주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친 김대건은 다시 상해로 가게 되었고요. 1845년 8월 17일 그곳 상해에 있는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2일 귀국에 성공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사목 활동을 하셨지만 이 선교사들의 입국로 개척을 위해서 떠난 길에 묶인 몸이 되어버려서 1846년 9월 16일 안타깝게도 새남터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는 이렇게 13개월 동안을 사제로 살았답니다. 네, 13개월이면 약간 1년이 넘는 좀 짧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2개월은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보냈고요. 또 4개월은 감옥에서 지내다가 25세의 안타까운 나이에 순교에 이르게 되면서 그야말로 불꽃 같은 생을 사셨던 것과는 달리 최양업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보다 4년이 늦은 1849년 4월 15일에야 사제품을 받게 되었고요. 그해 12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지는 3년 후의 일이었고요. 1845년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귀국에 성공한 최양업 신부님은 1861년 6월 15일 과로에 장티푸스가 겹쳐서 만 40세의 나이로 선종하시게 되기까지 만 12년 동안을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목활동을 펼치셨고요.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을 피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양업 신부님께서 조선에서 펼치셨던 사목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최양업 신부님의 조선에서의 업적을 살펴보면요. 먼저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신학교로 보냈고요.
신자들의 일과 기도서인 천주 성교 공과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편찬한 그 성교 요리 문답을 재검토하는 일도 맡아 하셨고요. 또 신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교리를 이 사사조의 가사로 지어서 보급하는 일도 최양업 신부님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천주 가사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을 유일한 조선인 사제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선의 8도 중에서 5개도의 산지에 있는 127개나 되는 교촌을 담당하셨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산골짜기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씩 흩어져 사는 이 6천여 명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느라 해마다 7,000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하고요. 선종하시기 2년 전인 1859년 기록을 보면 최양업 신부님이 이 관할 지역에서만 예비자가 1,000명이 넘어서 이 복음화 사업이 절정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이야말로 이 사목 열정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사제의 길을 걸었지만 신학생 때 열병으로 먼저 떠났던 최방재 신학생,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같은 꿈을 꾸었던 김대건 신부님까지 먼저 떠난 두 친구들의 목까지 어깨에 좀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목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절친으로 성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이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두 분은 이 사제로서 조선에서 함께 사목활동을 펼쳐버리라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한국교회 두 기둥으로 우뚝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유산이자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난 두 분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고 계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이 돼서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땀의 순교자 로 가경자로 선포되신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자매님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